봄은 늘 유라천 산책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성복 67세과 아내 윤정화 65세는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이곳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그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화가 벤치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복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유라천의 평화를 갈랐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복은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분, 수술비는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우선 500만 원 입금해 주셔야 수술 진행이 가능합니다. 1,500만 원. 성복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장유 신물리에 있는 작은 전세집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적금이 300만 원. 그것이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성복은 그날 밤 집으로 달려가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깼습니다.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래도 7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아들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지금 전세 대출 갚느라 한 푼도 없어요. 딸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애들 학원비에 남편 사업 자금까지. 정말 죄송해요. 성복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해 장유동 뒷골목에서 소문난 고리대 금업자 최 씨를 찾아갔습니다. 월 오픈. 1,000만 원을 빌리면 매달 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 담보도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해요.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정화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뒤에도 2달을 더 입원했습니다. 성복은 매일 병원과 임시로 얻은 창원 상남동 고시원을 오갔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되어서. 정화가 여우인 손으로 성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정화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7월 15일 새벽 4시, 정화는 성복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김해 한마음 창원병원 지하에 차렸습니다. 도윤은 서울에서, 서진은 창원 성산구에서 왔습니다. 아들은 이틀 만에 돌아갔습니다. 딸은 사흘째 되는 날 발인 직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자주 올게요. 연락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복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원 상남동 고시원 3평방. 성복은 홀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압력밥솥 하나, 작은 냉장고, 그리고 정화가 입던 카디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복은 카디건을 내려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의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복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이 덮쳐왔습니다. 최 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1,200만 원. 매달 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병원비 미납금이 300만 원. 고시원 월세가 40만 원. 손에 남은 돈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성복은 김해 장유 구산동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일용직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67의 노인을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찾은 일은 공사장 자재 정리였습니다. 하루 7만 원. 한 달에 20날 일하면 140만 원이었습니다. 저녁이면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정화가 담가놓은 된장이 냉장고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다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복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버텨야지. 애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성복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실과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빚더미에 앉았다는 자괴감, 자식들이 외면했다는 서운함.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성복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저녁이면 쓰러질 듯 지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복은 아내의 카디건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화가 나타났습니다. 유라천 산책로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성복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정화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성복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압력밥솥의 보온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복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원 시내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복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성복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감정.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 같은 것. 성복은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내일도 일터로 가야 했습니다.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터널의 끝이 보일 것이라 믿으며 고시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없는 세상에서의 첫 계절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성복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원 상남동 고시원에서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인력시장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김해 장유 구산동 인력시장보다 일감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 학장동 인력시장에는 벌써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였습니다. 성복은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용역 차량이 도착하면 현장 감독이 내려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부터 손짓했습니다. 거기 아저씨, 아저씨, 그리고 저기 형님. 성복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시선은 그를 지나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성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일감이 없어요. 내일 다시 나오세요. 현장 관리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째 되는 날 한 감독이 성복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몸 괜찮으세요? 오늘 일 좀 힘든데. 괜찮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성복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현장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건축 공사장이었습니다. 철근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한 다발에 20kg이 넘었습니다. 젊은 인부들은 두세 다발씩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성복은 한 다발을 메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할배, 좀 빨리 해요. 이러다 해지겠어.
젊은 인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복은 이를 악물고 철근을 날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 반쪽. 성복은 구석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인부들이 웃으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성복은 그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멘트를 반죽하는 일이었습니다. 삽으로 모래와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어깨가 타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품삯이 7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고시원 월세와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감독이 2층 비계로 자재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성복은 철근 한 다발을 들고 비계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안전 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계단을 올랐을 때였습니다. 성복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기울었습니다. 철근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성복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부딪혔습니다. 등과 허리에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야, 할배 괜찮아? 인부들이 달려왔습니다. 성복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붉은 살이 보였습니다. 병원 가야 되겠는데. 감독이 난처한 표로 말했습니다. 성복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아니, 이건 좀 심한데. 병원 가세요. 결국 성복은 근처 부산성 모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습니다. 타박상이 심하고 열상이 있어서 봉합이 필요합니다. 입원은 안 하셔도 되는데 치료비는 선불로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성복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5장. 5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성복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돈이 없는데요.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원칙상 선불이 안 되시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제발 좀.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보호자나 가족분께 연락해보세요. 성복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도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딸 서진에게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성복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치료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성복은 약국에 들어가 소독약과 거즈를 샀습니다. 3,000원. 남은 돈은 2,000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상처는 깊었습니다. 소독약을 부었습니다. 살이 타는 듯 아팠습니다. 거즈를 대고 손수건으로 묶었습니다.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저녁 7시 성복은 창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 감독이 준 돈은 4만 원이었습니다. 반나절 일한 품삯이었습니다. 성복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쓴 메모였습니다. 한 선생님,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내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관리실 40만 원. 성복은 쪽지를 구겼습니다. 손에 쥔 돈은 4만 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다음 날 성복은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압력밥솥과 옷가지 몇 벌을 큰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내의 카디건도 함께 넣었습니다. 창원역 앞 물품 보관함에 짐을 맡겼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성복은 창원 시내를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2,500원. 남은 돈은 10,000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9월이지만 밤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성복은 점퍼를 여미고 벤치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쑤셨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새벽 4시 성복은 일어났습니다. 창원 성산구 거리를 걸었습니다. 재활용 수거함을 뒤졌습니다. 골판지를 주웠습니다. 페트병을 모았습니다. 1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수거한 폐지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성복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주웠습니다. 낮에는 인력시장에 나갔지만 일감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에는 창원 용호동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입장료 10,000원. 밤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옆에는 성복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할아버지, 이번 달 이자 50만 원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내가 직접 찾아갈 겁니다. 알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복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50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손에 쥔 돈은 10,000원도 안 되었습니다. 10월 초 성복은 창원 남산동 고가도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다리 아래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성복은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끝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편할까? 빚도 사라질까? 고통도 끝날까? 여보. 성복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정화가 손을 잡으며 말했던 한마디. 여보, 힘들어도 꼭 살아야 해요. 약속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던 정화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라천을 함께 걷던 봄날이 생각났습니다. 성복은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나 아직 못 가요. 성복은 다리를 내려왔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복은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폐지를 주웠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원 상남동 어느 골목에서였습니다. 성복은 재활용함 옆에 놓인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위에 누군가 신문지에 싼 김밥 한 줄을 올려놓았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성복은 김밥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방금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성복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은 아직 완전히 차갑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순 성복은 부산 부전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골목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들려 했지만 고개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신 드세요? 탈수랑 영양실 조래요. 며칠이나 굶으셨어요? 성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부전시장에서 국밥집 하는 사람이에요. 민호는 부전국밥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식재료를 받으러 나왔다가 쓰러진 성복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민호가 냈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갈 데 있으세요? 성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하시면 어때요? 설거지랑 청소 같은 거요. 월급은 많이 못 드리지만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가게 2층에 작은 방도 있고요. 성복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사람 손이 필요하긴 했어요. 그날부터 성복은 부전국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 작은 방은 4평 남짓했습니다. 창문 하나, 이불 한 채, 작은 옷장.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복은 창원역 물품 보관함에서 짐을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카디건을 벽에 걸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민호는 벌써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돼지 사골 냄새가 진했습니다. 할아버지, 설거지부터 해주세요. 어제 저녁 그릇들이에요. 성복은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혔습니다. 하나씩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오래전 정화가 아플 때 설거지를 하던 기억.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자 민호가 야채 손질을 시켰습니다. 파를 썰었습니다. 물을 깎았습니다. 칼질이 서툴렀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내가 아플 때 조금 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손 베지 않게 조심하세요. 성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손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정화가 가르쳐준 대로 물을 나박하게 썰었습니다. 파는 송송 썰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국밥 육수에 고기를 넣고 끓였습니다. 성복은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깻잎을 씻었습니다. 김치를 덜었습니다. 주방은 바빴습니다. 할아버지, 멸치 손질 좀 해주세요. 저기 바구니에 있어요. 성복은 멸치를 꺼냈습니다. 머리와 내장을 떼어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화가 매일 하던 일이었습니다. 성복은 그 옆에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가끔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멸치를 다 손질하고 나니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놀림이 좋으시네요. 정말 요리 안 해보셨어요? 아내가 잘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본 것뿐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습니다. 아내분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된장국이었습니다. 성복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민호는 국밥을 끓이고 밥을 담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성복은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 러시가 끝난 오후 2시, 민호와 성복은 주방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국밥과 김치, 단무지. 성복은 천천히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내분 된장국 어떻게 만드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성복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된장을 먼저 풉니다. 찬물에요. 그래야 국물이 맑습니다. 멸치 육수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된장을 풀고 파와 두부를 마지막에 넣습니다. 민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제가요? 네. 궁금한데요. 성복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복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 멸치를 손질했습니다. 다시마와 함께 물에 넣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물을 깎아 나박하게 썰었습니다. 육수가 끓으면 물을 넣었습니다. 찬물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정화가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된장을 체에 걸으며 국물에 넣었습니다.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파를 썰었습니다. 두부를 깍둑 썰었습니다. 국이 끓었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호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이 냄새. 민호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사람 사는 냄새. 할아버지, 이거 메뉴에 올려도 될까요? 메뉴요? 네. 장유된장국이라고 해요. 할아버지 고향이 장유시잖아요. 성복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성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점심 메뉴판에 장유된장국 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엔 주문이 없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된장국을 시키는 손님은 드물었습니다. 오후 1시쯤 50대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된장국 하나요? 성복은 조심스럽게 국을 끓였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밥과 김치를 곁들여 내놓았습니다. 여자는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떴습니다. 국을 다 비웠습니다. 밥도 깨끗이 비웠습니다. 사장님,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만드셨어요. 고향 맛이에요. 우리 엄마 된장국 맛이랑 똑같아요. 여자는 웃으며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성복은 그 모습을 주방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손님이 늘었습니다. 된장국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SNS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해시태그 부전 시장 숨은 맛집, 해시태그 할머니 손맛, 해시태그 장유된장국.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하루 10그릇 넘게 팔렸습니다. 민호는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이거 완전 효자 메뉴예요. 성복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복은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카디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된장은 찬물에 푼다. 정화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성복은 그 한 줄을 적었습니다. 종이를 주방 벽에 붙였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내의 레시피입니다. 민호는 종이를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여기 우리 가게의 철학으로 하죠. 성복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성복은 2층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씨의 독촉 전화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잘 꽃 한 칸,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화가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라천 산책로에서 함께 걷던 봄날. 그날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주방 벽에 붙은 종이. 된장은 찬물에 푼다.
그 한 줄이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부산에 비가 내렸습니다. 밤 9시 성복은 부전역 지하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남은 된장국이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 싸왔습니다. 지하도 한 구석에 노숙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성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 자신도 저랬습니다. 성복은 다가갔습니다.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국입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을 뻗어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국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장면을 누군가 찍었습니다. 지하도 반대편에서 한 젊은이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전 역토끼라는 계정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일상을 담는 쇼츠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비 오는 밤 국 한 그릇의 온기였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오전에 10만, 오후에 50만, 저녁에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따뜻한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진정한 어른. 부전시장 가면 꼭 들를게요.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연출 아님. 요즘 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함. 감성팔이 장난 아니네 키읔키읔. 카메라 의식하고 한 것 같은. 성복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SNS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게 완전 대박 났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복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국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겁니까? 어제 밤인가 봐요. 근데 할아버지,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선행은 조용히 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된장국을 찾는 사람들이 쏟아졌습니다. 성복과 민호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장유 된장국 2개요. 저도 된장국이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성복은 어색했습니다.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전국밥은 부산에서 가장 핫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창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 할아버지 연기하는 거 아님. 요즘 이런 식으로 장사하네. 진심인지 의심스러움. 또 감성팔이 키읔키읔. 악플이 늘었습니다. 성복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악플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연출이라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복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연출이요? 네. 그날 국 나눠준 거요. 그게 마케팅이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의가 의심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11월 중순 지역 신문 부산일보에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배고픈 사람은 국부터였습니다. 칼럼니스트 이정민이 썼습니다. 부전국밥과 성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선의를 의심하게 되었을까? 한 그릇의 국을 나누는 일조차 연출이라 의심하는 세상. 하지만 그 국을 만드는 사람의 손을 보라.
수십 년 세월이 새겨진 손. 그 손이 거짓을 만들 수 있을까? 칼럼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창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삭막해진 거예요. 선의를 의심하는 게 더 슬픈 일.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결국 장사 잘 되는 게 목적 아님. 그 즈음 KBS 부산방송총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한 그릇의 방향. 음식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가 성복 어르신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PD 김수연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연출 의혹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르신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요. 성복은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진실을 보여주는 거요. 성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카메라가 성복을 따라갔습니다. 부전시장 게시장으로 향하는 길. 채소를 고르는 모습. 가게로 돌아와 멸치를 손질하는 장면. 육수를 끓이는 과정. 된장을 푸는 손길.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성복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소대로 움직였습니다. 말을 줄였습니다. 냄비에 집중했습니다. 민호가 인터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세요. 하지만 손이 말을 해요. 국이 말을 하고요. 그게 진짜예요. 손님들도 인터뷰했습니다. 이 국 맛은 알아요. 이건 연출이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맛이에요. 촬영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성복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새벽 장보기, 멸치 손질, 육수 끓이기, 손님 응대, 설거지, 밤늦게 방으로 올라가는 모습. 벽에 걸린 아내의 카디건. 주방 벽에 붙은 종이. PD 김수연이 물었습니다. 저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성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된장은 찬물에 푼다. 아내가 가르쳐 준 겁니다. 아내분께서 돌아가셨나요? 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성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버티기 위해서. 김수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촬영날 성복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습니다. 멸치 육수에 무가 끓었습니다. 찬물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치에 걸으며 국물에 넣었습니다.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파와 두부를 넣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카메라가 그 소리를 담았습니다. 김수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사과네요. 사과요? 네. 연출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사과. 말이 아니라 소리로 하시는 거요. 성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냄비를 지켜보았습니다. 국이 끓었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줄까? 의심이 거칠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복은 2층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성복은 아내의 카디건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복도 함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주방에서 냉장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일도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복의 답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심이 아니라 정성으로. 성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11월 셋째 주 금요일 밤 9시 KBS 한 그릇의 방향이 방영되었습니다. 성복은 2층 방에서 혼자 TV를 켰습니다. 민호는 아래층에서 함께 보자고 했지만 성복은 혼자 보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부전시장이 나왔습니다. 새벽 4시의 시장. 어둠 속에서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성복이 걸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멸치를 사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주방에서 멸치를 손질하는 장면. 육수를 끓이는 모습. 된장을 푸는 손길. 카메라는 성복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손.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이 손은 거짓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을 담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레시피를,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성복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댓글 보세요. 다들 감동했대요. 성복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밤거리의 불빛. 어딘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올까? 성복은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 한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성복은 놀라 멈칫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니? 들어가도 될까요? 성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뭔가 있니?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 계정. 부전역 토끼. 제가 있어요. 성복은 멍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아빠를 촬영한 거요. 지하도에서 국 나눠주시는 거. 제가 찍었어요. 성복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서진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전역 토끼 계정이었습니다. 관리자 화면이었습니다. 업로드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아빠가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저희는 아빠한테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돈도 안 보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서진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삭제된 영상 목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업로드 날짜는 10월 초였습니다. 제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첫 영상이었어요. 병원에서 찍은 거예요. 서진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병원 대기실이 나왔습니다. 긴 의자에 성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다기보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고 수염은 길었습니다. 옷은 낡았습니다. 우연히 봤어요. 부산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애 데리고 갔다가 서진이 울먹였습니다. 아빠인 줄 몰랐어요. 처음엔 너무 많이 변하셔서. 그런데 손을 보고 알았어요. 아빠 손이었어요. 영상 속 성복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리는 게 화면에 담겼습니다. 말 걸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저는 뭘 했나 싶어서. 서진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이 영상을 올리려다 지웠어요. 아빠를 더 힘들게 할까봐. 대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서진이 다른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공개 클립들이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줄 서는 성복, 폐지를 줍는 모습,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매일 따라다녔어요. 아빠가 어디 계신지, 어떻게 사시는지. 그러다 부전시장에서 일하시는 걸 알았어요. 성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아빠가 지하도에서 국을 나눠주시는 걸 봤어요.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서진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올려도 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올렸어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서진이 성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연출이라고, 감성팔이라고. 제가 아빠한테 상처를 드린 거예요. 서진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성복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쓰러웠습니다. 서진아. 성복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켜봐줘서 고마웠다. 아빠. 혼자였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됐을 거야. 서진이 또 울었습니다. 성복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딸을 만지는 것이.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야. 서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모은 거예요. 많진 않지만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복은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라. 너희도 살기 힘들잖니? 아빠, 그래도 받을 수 없다. 성복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성복은 김해 영락공원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정화가 잠든 곳이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끓인 것이었습니다. 납골당 앞에 아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도 함께였습니다. 도윤은 6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서진이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성복은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국을 부었습니다.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왔어요. 애들도 데려왔어요. 성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과 서진이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 국, 당신 레시피대로 끓였어요. 된장은 찬물에 풀었고요. 무도 나박하게 썰었어요. 성복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많이. 도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두고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진도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이기적이었어요. 저희가 나쁜 자식들이에요. 성복은 두 자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쓰러웠습니다. 일어나라. 성복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실 때까지 못 일어나요. 그럴 것 없다. 밥은 앉아서 먹는 거다. 성복이 두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켰습니다. 도윤과 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안다.
살기 바쁘고 여유 없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성복이 두 사람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용서고 뭐고 없다. 우리 가족이잖니. 도윤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서진도 껴안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성복이 말했습니다. 점심 먹고 가거라. 부전시장으로 와라. 국밥 한 그릇 대접하마. 도윤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차에 탔습니다. 김해에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전국밥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이분들이 내 자식들이다. 민호가 놀라 인사했습니다. 도윤과 서진도 인사했습니다. 성복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끓였습니다. 새 그릇을 내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먹어라. 세 사람은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도윤이 먼저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맛이에요.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엄마 맛이에요. 성복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밖에서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민호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성복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가족의 체온을 담은 소리였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부전시장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성복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민호가 벌써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눈 오네요. 그러게. 올 겨울 첫눈이구나. 성복은 앞치마를 두르고 멸치를 손질했습니다. 하나하나 머리를 떼고 내장을 빼냈습니다. 손이 익숙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복은 손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10그릇만 특별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이름 없이 나가는 한 그릇이요. 이름 없이? 네. 계산서에도 안 찍고 영수증도 안 끊고 영상도 안 찍고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성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날부터 부전국밥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매일 10그릇, 이름 없이 나가는 한 그릇, 누가 먹었는지 언제 나갔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첫 번째 그릇은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매일 보는 분이었습니다. 민호가 국 한 그릇을 싸서 건넸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는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할머니는 국을 받아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두 번째 그릇은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못 얻은 노인에게 갔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채소가게 아주머니에게, 네 번째는 배달 온 청년에게, 다섯 번째는 혼자 밥 먹는 대학생에게. 매일 10그릇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기록 없이, 이름 없이. 12월 중순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 최 씨였습니다. 성복은 멈칫했습니다. 민호가 긴장한 표로 성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할아버지, 여기서 일하시네요. 최 씨가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성복은 앞치마를 벗으려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들어온 김에 국밥 하나 먹고 갈게요. 최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복은 당황했습니다. 민호가 주문을 받으려 했지만 성복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성복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끓였습니다. 된장을 풀고 물을 넣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파를 얹었습니다.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최 씨 앞에 놓았습니다. 밥과 김치도 함께 드십시오. 최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맛보았습니다.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떴습니다. 말없이 국을 비웠습니다. 밥도 깨끗이 비웠습니다. 최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성복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드십시오. 아니, 장사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최 씨는 지갑을 다시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다 멈췄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한 할아버지. 네. 빚. 천천히 갚으세요. 이자는 당분간 안 받을게요. 성복은 놀라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최 씨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복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해요? 저 사람이 빚쟁이였다. 근데 그냥 갔구나. 성복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점심, 도윤과 서진이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도윤의 아내와 대학생 아들, 서진의 남편과 중학생 딸, 7명이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희가 도울게요. 도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도 함께였습니다. 손주들도 테이블을 닦고 물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점심 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성복은 국을 끓였습니다. 도윤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진은 반찬을 채우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민호가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바빴습니다. 서로를 도왔습니다. 눈빛으로 소통했습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성복이 국을 끓여 7그릇을 내왔습니다. 먹자. 7명이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주 중학생 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성복이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도윤의 대학생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다음 주말에도 와도 돼요?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한테. 뭘 배우게? 국 끓이는 거요. 요리요. 성복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반짝이는 게 정화를 닮았습니다. 그래, 와라. 천천히 가르쳐 줄게.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복은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카디건을 내렸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제 아내의 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봤어? 애들이 왔어. 손주들도 함께. 다들 건강해 보였어. 성복은 카디건을 다시 걸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주방 벽에 붙인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된장은 찬물에 푼다. 그 아래에 이제 새로운 문장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무는 나박하게 썬다. 파는 송송 썬다. 두부는 마지막에 넣는다. 사람은 앉아서 먹는다. 정화의 레시피. 그리고 성복이 배운 삶의 레시피.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성복은 보온병에 국 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 그릇이었습니다. 10번째 이름 없는 그릇. 민호야, 다녀올게.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서면역 9번 출구.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성복은 버스를 타고 서면역으로 갔습니다. 9번 출구 근처에는 노숙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성복은 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드세요. 노인은 보온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거리를 덮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고맙다, 민호야. 너도 수고했어. 성복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진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토요일에 갈게요. 국 끓이는 거 더 배우고 싶어요. 성복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부전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성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멸치를 손질하고 육수를 끓여야 했습니다. 물을 썰고 된장을 풀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방송도 좋고 유명해진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끓일 냄비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앉을 식탁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나갈 10그릇이었습니다. 성복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화가 나타났습니다. 유라천 산책로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정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요. 성복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정화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성복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였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성복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멸치를 꺼냈습니다.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시장을 채웠습니다. 도시를 채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